연구원의 김지선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재단법인 서울패션정책연구원이 주최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서민산업연합회, TIN뉴스가 후원하는 제4회 서울패션 산업 전략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4차 산업과 연계한 서울패션 산업 지원 방안입니다. 포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요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귀하신 분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최고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발제자이신 건국대학교 유기나노시스템공학과 박창규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패션협회 김기삼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 FTA 산업협회 이창우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의료시험연구원 김용주 부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패션유통정보연구원 김성열 전무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영풍 필텍스의 남복규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한국하섬협회 이창욱 전무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토론회 패널로 같이 참석하시는 신구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신용남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숭실대학교 유기신 소재 파이버공학과 김주영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네. 그러면 뉴스하이텍 김민균 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주관하는 서울패션정책연구원의 장성모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패션정책연구원의 백철규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행사를 주최 주관하는 저희 서울패션정책연구원의 장성모 대표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사 있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성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이런 행사가 그 중요성이나 또 그 필요성에 비해서 우리가 그 생각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언론사 한 20여 년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 많은 분들이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량면에 있어서는 워낙이 큰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섬유산업을 얘기할 때 과거에 많이 집착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땠다.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이랬었는데, 근데 앞으로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섬유산업이 패션 산업이 전 세계에 한 200여 개 수출을 할 뿐더러 우리나라 그 교포가 약 700만 명인데 고용하고 있는 그 전 세계에 우리 고용하고 있는 분이 400만 명이랍니다. 거기에 이제 400만 명 중에 섬유 패션에 관련된 사람이 약 한 50만 명. 그러니까 우리가 한솔한세 세아만 일단 뽑아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벤더 업체들 3개 중에 세아가 한 6만 명, 그 다음에 한세가 3만 6천 명, 한솔이 4만 2천 명. 물론 대표적인 업체 몇 개만 이렇게 뽑았습니다만은 벌써 이 세 업체만 해도 15만 명. 그리고 뭐 섬유가 아닌 삼성전자 같은 경우 베트남에 한 군데 호찌민에만 약 18만 명을 저희가 고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삼성의 버금가는 글로벌 브랜드가 섬유 패션에서 안 나온다는 게 좀 이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섬유 패션 산업이 이런 글로벌 브랜드로서 세계 최고의 그 기업인 삼성 못지않는 그런 브랜드가 곧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오늘 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섬유패션 지원 방안,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관 의원님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의 대표의 의원으로서 선출이 되셨는데 앞으로 소미 패션 산업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환영사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축사를 해주시기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주신 국회 김병관 의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병관 의원님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웹젠 이사회 전 의장으로서 현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시며 전국 청년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김병관 의원님을 뜨거운 박수와 함께 연단으로 모셔서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 분당구 갑 국회의원 김병관입니다. 제가 사실 섬유도 모르고 패션은 더더욱 모르는데요. 그냥 순전히 우리 백혈기 위원장님과의 인연으로 사실 왔습니다.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위원회를 좀 옮기기도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전반적인 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왔고요. 오늘 이제 사실 주제가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섬유 패션 산업 지원 방안인데 제가 앞에 4차 산업혁명까지는 조금 알거든요. 근데 섬유 패션 산업과 어떻게 연결을 시킬지는 제가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축사하러 왔다기보다 저도 좀 공부하려고 왔고요. 와서 보니까 사실 4차 산업혁명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융합과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전통 산업인 섬유 패션 산업과 그다음에 요즘 트렌드라고 할까요? 이제 4차 산업혁명과의 어떤 융합의 문제 그리고 저는 오늘 자료집 보면서 정말 혁신적이라고 생각이 든 게요. 자료가 왼쪽에 있더라고요. 오른쪽에 메모할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자료집 하면서 이게 참 불편했거든요. 뭔가 메모를 하고 싶은데 대부분 오른쪽에 있고 메모를 왼쪽에 해야 되고 제가 오른손잡인데 이게 저는 이런 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발상의 전환일 수도 있고 혁신일 수도 있고 세상에 없던 걸 만드는 게 혁신이 아니고요. 조금은 다르게 생각하는 게 혁신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섬유 산업이 80년대까지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산업 중에 하나였었고 특히나 수출 주도형 산업에 있어서 핵심 산업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언젠가부터 이게 사양 산업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국가로부터 지원이나 이제 우리 국민들로부터의 관심이 상당히 멀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해외에서도 뭐 자라라든지 유니클로라든지 뭐 H&M이라든지 그런 패스트 패션 산업들이 발생하고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기억에는 뭐 동대문 패션밖에 그리고 이제 동대문이 워낙 소규모 사업장들밖에 없으니까 사실 이제 솔직히 관심을 크게 안 갖다가 최근에 스타일란다가 로레알에 매각되고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섬유 산업 또 패션 산업에 정말 뭐랄까 경쟁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옛날 뭐 80년대 같은 그런 식의 섬유 제조 뭐 이런 산업을 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이긴 하겠습니다만 대한민국만의 어떤 섬유 패션 산업을 만들어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오늘 얘기하시는 4차 산업혁명이랑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섬유랑은 좀 다르지만 아디다스 공장이 독일에서 사실상 거의 무인화 공장을 만들어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섬유 패션 산업은 그거랑 뭐 똑같진 않겠지만 거기서 우리가 많은 힌트를 얻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이런 섬유 패션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들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들이 있어야 될 거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고요. 그래서 오늘 패션산업정책연구원 주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좋은 주제 발표 부탁을 드리고 저도 많이 공부하고 국회에서 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섬유 패션과는 전혀 문외한인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소개드리면서 패널 한 분을 빠뜨렸습니다. 저희 생산기술연구원 박연환 박사님 소개드립니다. 네, 그럼 네, 이제 지금부터 박창규 교수님의 3차 산업과 연계한 섬유 패션 산업 지원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건국대학교의 박창규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마찬가지로 4차 산업 섬유 패션의 여보세요? 네. 네, 짧은 시간이라서 제가 4차 산업혁명의 정의부터 모든 배경까지 다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 좀 축약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섬유 패션 산업은 여기 계신 섬유 패션 전문가분들은 아시겠지만 연간 한 2,000조 원 정도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 이것을 옷으로 환산하면 매일 하루에 6억 벌 정도가 거래되는 그런 막대한 산업입니다. 총 시장이 아니라 연간 시장이 그 정도가 되고 우리의 의식주에서 가장 앞선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생활 문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1차, 2차, 3차 혁명을 겪으면서 이제 매번 주인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2차 때 사실 1차 산업의 혁명의 주역이 됐던 것이 면직물 산업이고 그로부터 해서 2차 산업 전기 에너지가 등장하면서 대량 생산이 본격적으로 되면서 브랜드라든가 기성품이라든가 또 잉여 생산이 되면서 마케팅, 시장, 재고 이러한 개념들이 이때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이때 등장한 기업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2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학 산업이 이끌던 시대 아닙니까? 오늘날의 구글 같은 기업이 바로 그때는 듀폰 같은 기업이었죠. 그리고 도레이, 나이키 이러한 많은 브랜드 기업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근데 특이할 것은 3차 산업혁명, 디지털 정보혁명이 일어나면서 도저히 이들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나라들에서 챔피언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패션의 변방 국가였던 스페인에서 자라는 아시다시피 오르테가 회장은 세계 1, 2위 빌 게이츠랑 갑부 순위를 다투는 그러한 부호이고요. 그 다음에 인구가 1,000만 명도 안 되는 스웨덴이라는 나라에서 H&M이라는 기업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유일한 글로벌 브랜드인 유니클로도 패스트 패션이라는 것을 타고 디지털 정보혁명이 없었으면 이러한 기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 패션 의류 시장이 이제 블랙마켓까지 포함해서 좀 통계가 있지만 보통 한 50조 원 정도 규모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기업들이 창출하는 연간 매출이 보통 한 30조 원 정도 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글로벌 브랜드 하나가 우리나라 총 시장의 매출과 맞먹는 그러한 연매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제 여기 다음에 누군가 4차 산업혁명의 그래프를 그리고 이게 추가가 되겠죠. 근데 기분상으로는 다음에 태극기가 여기 우리나라 국기가 날릴만도 하죠. 분위기상. 근데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여기서 깃발을 펄럭거릴 것인가. 때는 됐는데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여지까지는 우리의 위치는 세계의 섬유 패션, 나머지 산업도 아마 그럴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근면, 성실, 우리의 끈기와 신뢰, 신의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그들이 주도하는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정말 우리는 훌륭하게 세계를 떠받치던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걸 만들어내고 그들이 원하는 걸 우수한 품질로 값싸게 만들어내는 솜씨 좋은 우리 장인들이 이러한 것을 해냈죠.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오는데 우리의 위치가, 이 조력자의 위치가 중국, 동남아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엄청난 지금 어떤 구조적인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죠. 우리한테는 조력자의 역할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주인으로서 바뀔 것인가, 정말 중차대한 시기에 와 있고 여기서 적응하지 못하면 정말 소비국가가 될지도 모르는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슬퍼할 일은 없습니다. 왜? 우리한테 희망은 바로 주인이 바뀌는 4차 산업혁명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4차 산업혁명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의 조력자 위치가 중국이나 동남아나 이런 데로 넘어가고 참 슬픈 국가가 됐을 텐데, 우리한테는 정말 엄청난 기회가 다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좀 불안한 것은, 우리는 아직까지 섬유뿐만이 아니라 주인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는 도전과 노력들을 해본 경험이 국가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많은 것들은 많은 도전을 우리한테 갖게 되고 우리한테 많은 용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정의는 제가 내리지 않겠습니다. 1차 산업 기계, 2차 산업 전기에너지, 3차 산업 디지털 혁명, 4차 산업혁명은 소위 말해서 초연결, 초지능화 이런 것들이 주로 얘기하고 있는 이제 우리가 혁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섬유 패션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기술에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은 우리 산업에서는 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I를 모른다고 해서 AI를 쓸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쓰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기술에 너무 이렇게 진입장벽을 갖지 마시고, 저는 이제 주로 섬유 패션뿐만이 아니라 섬유 패션을 포함한 전체 산업의 어떤 변화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너도 나도 쓰이는 그래프들인데요. 수작업 시대를 거쳐서 대량 생산에 왔습니다. 이 좌측은 다양성 축이고요. 오른쪽은 자동화, 생산량에 관련된 축입니다. 그래서 다양성은 상실되고 생산성이 극대화되는 포인트에 왔다가 지금부터는 보시면 자동화에 대한 어떤 개념보다는 어떻게 하면 다시 다양성을 확보할 것인가 라는 것이 전 세계 제조업 기반의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생산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고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그들의 무서운 전략들을 좀 간파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수작업 시대에서 대량 생산, 이 산업화 혁명을 거치면서 대량 생산으로 넘어가면서 이러한 개념이 만들어집니다. 과거에는 다 다른 것을, 옷으로 비교하면 다 다른 것을 입었습니다. 같은 것은 하인들이나 입는 옷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브랜드 대량 생산이 그런 것들이 일상화되면서 그들은 좋은 것이야, 그리고 같은 클래스의 사람들이야 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고, 우리는 폴로를 입고 리바이스를 입고 저랑 같은 제대는 조다시 이런 거 기억하실 겁니다. 나이키를 같이 입으면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개념이 다시 개인화 생산이라든가 맞춤 생산이라든가 이렇게 패러다임이 중국으로 넘어갔던 것이 다시 선진국으로 회귀되면서 좋다는 것의 개념이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같은 것을 좋다고 생각을 안 하고 다시 옛날로처럼 다른 것이 좋은 것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것은 누가 하냐면 중국이 하는 거야, 우리들은 이거래, 이런 식의 개념들이 지금 산업 전반에 걸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패션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그래프가 있는데요. 우리가 수작업 시대에서 대량 생산, 그 다음에 맞춤화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소비자의 기능이 예전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 있고 또 재배하고 먹고 이렇게 해왔던 것이 우리의 역할이었죠.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기업이라는 가치가 등장하고 기업의 역할이라는 것이 등장하고 공급자라는 것이 나오면서 이러한 역할을 공급자가 대신하게 됩니다. 공급자들은 저희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죠. 너를 위해서 네가 원할 것 같은 옷을 만들어 줄 거야. 네가 원할 것 같은 물건을 만들어 줄 거야. 이 중에서 골라. 우리는 어느 순간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예전에 했던 기능을 상실한 채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고르는
자유도밖에 없죠. 그러나 그것이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첨단 기술이 발달하면서 소비자의 역할이 다시 회복이 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입고 하는 내가 스스로 컨텐츠를 생성하고 하는 시대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프로슈머, 소비자의 역할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은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지만 가장 앞서고 있는 것이 바로 패션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온디맨드 의류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다는 걸 아실 테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변화를 보면 과거에는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급자라는 그 개념이 등장하고 기업이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줬죠. 그래서 많은 브랜드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어떤 클래스 그룹 이런 것들이 생겼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기업이 모든 것을 해주는 시대가 아니라 개인들의 역량 있는 컨텐츠를 가진 개인들이 스스로 브랜드화가 되고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동영상이나 다른 디지털 미디어나 이런 쪽에서는 먼저 시작이 됐지만 이것이 이제 실제 제품 쪽으로 실물 경제 쪽으로 넘어오는데 그거의 첨단이 바로 패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치 소비라는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구매자 중심에서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구매라는 것밖에 없었죠. 사고 팔고의 패러다임에서 지금은 사고 팔고를 넘어서 이용하고 빌려주고 또 어떤 레시피, 소위 말해서 옷을 만드는 방법도 어떤 그 가치를 창출하게 되고 뭐 이러한 다양한 이러한 그 부가가치 창출의 방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엄청난 미디어의 발전을 통해서 그렇고요. 실제로 제가 자세한 자료를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실제로 인스타그램에서 올린 그 인플루언서의 사진 한 장이 보통 한 30만 불어치의 패션에서는 가치를 가진다고 합니다. 요즘 많은 브랜드들이 실제로 SS나 FW의 패션쇼에 투자하는 돈보다 실제로 인스타그램이나 그 페이스북에서 팔로워를 늘리는데 더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완전히 어떤 그러한 패턴이 바뀌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얘기할 때 서밋 패션에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들어보면 아이 그 꿈 같은 얘기야. 말도 안 돼. 그거 언제? 이런 얘기지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백투더 퓨처나 무슨 뭐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오는 이런 것들은 실제 매장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이미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매장이 나를 알아보고 내가 어떤 옷을 사려고 왔는지 알아보고 온라인 쇼핑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마이클 제이 폭스가 신으면 자동으로 끈이 조여주고 그 사람의 어떤 스포팅 능력이라든가 건강관리를 해주는 신발들은 이미 나이키에서 출시해서 작년 10월부터 720불에 팔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더 이상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상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국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가만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사실은 다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여기 의원님 패션 쪽을 모르시니까 제가 정말 나중에 자료 한번 드리고 싶은데 패션 쪽은 솔직히 말해서 어떠냐면 제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업그레이드하는 속도와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스타트업이나 대기업들의 뉴스 속도가 거의 같습니다. 제가 발표 자료를 업그레이드를 못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크게 그룹핑을 해보면 사실 그룹핑이라는 의미가 없지만 왜냐하면 1번, 2번을 병행해서 진행하는 사례도 있고 1번, 3번이 만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지만 크게 4그룹 정도로 할 수가 있는데 아까 4차 산업의 패러다임에 맞춰서 고객이 원하는 제품, 고객을 알아보는 제품, 오더를 알아보는 생산라인, 고객을 찾아가는 쇼핑몰 이러한 식으로 과거에는 꿈꾸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수많은 데이터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동선을 구글한테 얘기하고 우리는 무엇을 샀는지 거래 정보를 얘기하고 무엇을 사고 오늘 무엇을 입었는지 인스타그램에서 자랑하는 이러한 데이터 폭주 시대에 맞아갖고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몇 가지만 추려봤는데 저는 사실 구글 같은 데는 옷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위치 정보에만 관심이 있는 줄 알았는데 구글이 위치 정보를 가지고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해가지고 고객이 원하는 맞춤형 제품을 H&M과 협업해갖고 출시해서 코디드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스티치픽스는 고객이 원할 것 같은 제품을 AI를 이용해가지고 5개를 골라갖고 집으로 보내주고 사고 싶지 않으면 그냥 반품해버리면 됩니다. 이 스티치픽스 같은 것은 나이가 7살밖에 안 됐는데 작년 10월, 11월에 그 IPO로 상장을 했습니다. 지금 뭐 조단이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지금 모으고 있고요. 뭐 여기 있는 걸 다 설명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이러한 사례들은 나중에 한번 꼭 스터디를 해보시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외국의 패션 유통 기업들이 어떤 지금 보폭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볼 수가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주인이 될 거야라는 당위성은 존재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과연 이러한 챌린지를 하고 있는지 저는 정말
물론 제가 학자라서 이렇게 막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떤 상태냐면 무섭습니다. 그리고 왜 무섭냐면 첫 번째,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지만 대부분이 4차 산업혁명이 뭔지 모르고 그저 4차 산업혁명이 우리의 인생 생활을 조금 더 개선시키거나 편리하게 해줄 정도로 남의 일처럼 여깁니다.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특히 섬유 패션 산업은 생사의 기로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외국 기업의 이러한 사례를 한번 보시면 쟤들은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뭐 하고 있지? 정말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그런 논의를 패널 토에서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우리의 맷집은 좋습니다. 왜? IT와 패션을 융합한 기술에서만큼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학자지만 외국에 나가면 상속에 안내됩니다. 왜? 한국에서 왔는데 테크놀로지를 알고 IT 융합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리스펙트 받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그 백그라운드를 이용하면 우리가 주인이 못 된다면 정말 억울해서 잠도 안 올 것 같습니다. 한 3대까지는. 이게 제 그냥 개인적인 느낌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그 수많은 그런 트라이얼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보시면 아디다스가 보통 이런 스피드 팩토리나 뭐 니트 포유 같은 거에서 4시간 만에 그 고객에서 즉석에서 옷을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한국은 나중에 정말 기회 있으면 의원님도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40분 만에 즉석에서 원하는 옷을 만들어주는 제조 기반 IT 융합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저희 R&D 투자 많이 합니다. 프로토타입 많이 만들고 테스트베드 엄청 만들고 파일럿 테스트까지 다 끝났는데 여기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투자 기업이 이제 가죽 그 바톤을 넘어가야 될 텐데 기업이 투자가 잘 안 일어나서 그냥 해보는, 많이 해봤다 우리는 뭐 이런 수많은 스마트 의류가 나와 있고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한국에 의해서 제시되고 있지만 뭐 이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의 섬유 패션인들의 소망은 이거죠. 글로벌 에코시스템을 만들자, 주인이 되자, 그리고 글로벌 섬유 패션 유통 기업을 만들자. 이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제가 이 문제를 좀 제시하고 싶은데, 자,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제가 많은 회의들을 가보면 이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걸 한 통에 담아서 해결하려고 해요. 미래 비전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와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마치 멸치잡이, 근해에서 멸치잡이를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키냐 하는 방안과 원양 예산을 떠가지고 저기서 뭐 신대륙을 발견하는 전략이 어떻게 같을 수가 없는데, 이 두 가지가 믹스가 되면은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래서 좀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정말 말 그대로 뭐 이 지금 정부에서도 주장하는 것이 바로 혁신 성장 아닙니까? 혁신을 해야 되는데 이 혁신이 말은 쉬운데 어렵습니다. 혁신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완전히 바꾸는 걸 거부하죠. 왜? 지금 먹기도 힘든, 지금 당장 멸치잡이 하는 게 중요한데, 그리고 우리는 원정을 나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주저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특히 섬유 패션 산업은 이렇습니다. 주로 OEM 생산에 의해서 우리가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근면과 성실, 뭐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존재하게 한, 우리나라를 경제를 이끈 우리의 키워드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 키워드 갖고는 세계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런 것들이 더해져야 됩니다. 제가 애니메이션을 정말 신경 써서 만들어 왔는데, 자, 비전, 결단, 용기, 도전, 과감. 주인이 되려면 이런 키워드가 없으면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섬유 패션 기업주 중에서 정말 이런 키워드를 갖고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되며 이런 것을 도전해 보려고 하는 기업이 얼마든지 정말 정말 제가 기업을 하면 이렇게 하겠는데, 하여튼 뭐 그렇고요. 근데 한 가지 저희한테 이 역사는 우리의 미래를 얘기해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섬유 패션 기업들의 옛날 이때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 봅시다. 구글이, 자라가, 또 듀폰이, 나이키 이런 기업들을 이들이 스타트업일 때 당시를 보면 이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너 미쳤니? Are you crazy?
생각해보세요. SSFW에도 재고가 남아갖고 회사가 망해 나가고 있는데 매주 상품 기획을 해서 매주 글로벌에서 유통한다? 너 미쳤니? 돌았니? 나이키 운동화하고 신발밖에 없던 시절에 테니스와 조깅화 이렇게 마켓을 시그멘테이션해서 너 미쳤니? 이런 얘기 듣고 큰 기업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을 할 때 피상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해서는 안 되고요. 4차 산업혁명인지 뭔지 빨리 정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변화에 대해서 예측을 한 후에 나의 경쟁력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4차 산업혁명은 뭔지를 살펴봐야지 이렇게 일반 보편타당한 4차 산업혁명의 대응책이라는 건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키워드 자체가 뭐죠? 예, 우리가 주인이 되는 거고 각자가 주인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4차 산업혁명을 빨리 정의를 해서 각 나름대로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부럽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구글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거대한 4차 산업혁명의 이런 플랫폼 기반의 어떤 생태계 안에서 누구는 구글 같은, 누구는 아마존 같은 플랫폼을 만들어도 해야죠. 우리나라 누군가는 한두 개 기업은 해야 되지만 이 안에서 테크놀로지나 부품을 조달하는 기업, 이 안에서 뭐 내비게이션, 구글 맵이라고 가정한다면 내비게이션 사업을 하는 사람, 원래 하던 호텔업을 구글 맵이라는 인터넷 생태계에서 하는 사람, 뭐 이러한 포지셔닝을 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나의 포지션은 무엇인가, 나의 골은 무엇인가를 빨리 정의하셔서 구체적인 골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서밋 패션 쪽에 예고되는 많은 그 플랫폼 중에 하나고 거기에 많은 스테이크홀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소중하고 다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중에 내가 어딘가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유저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구글도 내가 좋아하는 옷을 만들어준다고 하고 아마존도 내가 좋아하는 옷을 추천해준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사고 그들이 제공해주는 걸 이용하고만 할 겁니까? 그리고 여기 정부 관계자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뭐 의원님 계시니까 이 말이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혁신한다고 하는데 뭐 감사지 뭐니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거 신발을 신은 채 가려운 것을 긁으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혁신입니까? 정말 가려운 것을 긁으려면 냄새가 나도 양말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과감한 투자를 이러한 정말 우리가 안 해본 그러한 서포트 4.0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거 맨날 따지고 앉아갖고는 절대 우리가 혁신할 수가 없고 멸치잡이 지원 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원양어선 지원을 하겠습니까? 과감하게 지원 정책도 4.0으로 바꿔야 됩니다. 네거티브 규제도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정말 유통 표지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규제 프리존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규제존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유통 표지판을 늘리자고 그러더라고요. 규제를 없애야 된다고 하니까. 네거티브 존으로 규제로 정말 전환하고 또 기업들에게 바람이 있습니다. 일개 학자가 하는 거니까 말을 저는 좀 과감하게 할지 모르겠지만 수서양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굴 속에서 쥐가 먹이를 찾아서 밖으로 나갈까 말까 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 기업들이 수서양단의 형국이라고 저는 섬유 패션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나가야 새로운 먹이가 있습니다. 나가면 고양이도 있고 뱀도 있습니다. 안 나가서 그냥 굴 속에서 우리끼리 싸우다 죽을 겁니까? 그리고 안전한 거 다 확인하고 나가면요 먹을 거 없어요. 정말 우리는 수서양단의 형국에서 정말 과감하게 물론 한두 명 잡혀 먹겠죠. 그래도 우리는 이 수서양단의 형국을 정말 극복해야 됩니다. 제가 이게 지금 이사벨 여왕과 콜럼버스의 그건데요. 이 이사벨 여왕이 콜럼버스를 내보낼 때 주위의 신하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사벨 여왕이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 아십니까? 나 국고 안 쓸 거야. 내 폐물을 팔아서 지원할래. 그래서 사실은 이사벨 여왕이 자신의 폐물을 팔아서 콜럼버스 원정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신대륙을 발견했죠. 원래 황금을 캐오기로 했는데 신대륙을 발견하면 우리나라 규정에 따르면 거의 국고 다 토해내고 그죠? 환수당하고 뭐 제한받고 이래야 되는데 신대륙을 발견했죠.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더 이상 비즈니스 모델, 뭐 ROI, 투자 대비 손익률, 뭐 손익분기점 맨날 이런 것만 따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노베이션을 하고 새로운 땅에 깃발을 꽂겠습니까? Are you crazy? 정말 우리는 과감히 그런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도전을 해야 되는데 제가 떠올리는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구글이 구글 맵이라는 생태계를 만들 때 구글 이사회에서 인공위성을 띄우는 회의를 했습니다.
인공위성을 띄우면은 그게 수익 모델이 있습니까? 내가 투자를 한 돈이 회수가 언제 되는지 그 시점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구글은 인공위성을 쏘아서 전 세계를 디지털화했고 구글 맵 생태계는 온갖 사람들이 뛰노는, 온갖 스테이크홀더들이 뛰노는 정말 거대한, 우리 여기서 우리의 위치 정보 다 지금 등록돼 있지 않습니까? 구글에. 그래서 이러한 좀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다.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면은 우리는 가야 될 길에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제 구데기 무서워서 장 담그지 말고 못 담는 게 아니라 저도 한 이쯤에 구데기 장 담그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장을 담그다 보면 뭐 하나 대박 하나 날 거라고, 저는 맛있는 장이 담가질 거라고 믿는 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그냥 있으면 좋은 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섬유 패션 산업에게는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이자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찰스 다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살아남는 종은 강한 종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는 종이다. 정말 많은 것들을 시사하는 그러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섬유 패션 산업한테 4차 산업이 되게 큰 위기이자 또 도전이고 기회라는 거를 너무 강하게 잘 말씀해 주신 우리 박창규 교수님께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저희 다음에는 패널 토론이 이어질 텐데요. 이 토론 대형을 좀 준비하느라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진행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석입니다. 오늘 다행히 날씨가 참 좋은데 오늘 이 좌석이 한 8, 90석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자리가 많이 비어있고 그래도 한 50분은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셔가지고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고, 또 100분 채우는 것보다 오늘 지금 오신 분들이 보니까 다 이 땅 100오시는 분들만 이렇게 오셔가지고 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년 7월 달에 이 섬유 패션 정책 연구원장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거의 1년이 이렇게 되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제 소개를 간략히 드리면 이제 제가 이제 산업부에서 한 30여 년간 주로 이제 제가 또 대학에서 섬유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섬유 정책을 좀 많이 했었고, 또 우리 김혜곤 회장님 여기 와 계신데 옛날에 이집트 국영기업체인 아무리아라고 하는 그 섬유기업체가 어려워가지고 우리 섬유 강국인 한국에서 와서 좀 한 수 가르쳐더라고 해가지고 우리 김혜곤 회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염색, 방적, 재직, 또 경영 이렇게 각 분야에 한 12분 정도 전문가를 꾸려가지고 가서 한 열흘 동안 이렇게 진단하고 지도했던 또 그런 추억도 있고, 여기 오신 분들 보니까 또 저하고 개인적으로 추억이 많이 또 담겨져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들이 준비한 이런 포럼, 제가 와가지고 이제 처음 개최하는 포럼인데 다행히 우리 또 박 교수님 이하 우리 패널분들께서 정말 아마 제가 오늘 소개를 안 시켜드려도 아마 섬유 쪽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을 이렇게 모셨다라고 감히 자부를 좀 하고, 정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쪽에 이렇게 발제와 패널로 응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은 어차피 저희 패널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우리 발제해 주신 박창규 교수님 아마 잘 아시다시피 현재 건국대 유기나노 시스템 공학과 교수로 계시고, 또 건국대에서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연구원 원장도 맡고 계시고, 특히 이제 ICT 쪽에 좀 선구 역할을 좀 하셔서
아이패션 의류 기술 센터도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 우리 섬유 쪽에 정말 ICT를 접목한 선구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번 달에는 아마 아까 잠깐 소개가 해서 내가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컨텐츠가 왕이라면은 컨텍스트는 신이다라는 제목으로 이 책을 이번 달에 지금 나와가지고 아주 뜨끈뜨끈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도 좀 많이 구해가지고 오늘 정말 귀중한 시간 내주셨는데 제가 책 홍보 좀 간단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좀 많이 구해보실 것을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이제 우리 저 옆에 우리 생기원의 박유환 박사님, 아마 박 박사님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아마 생기원 초창기 때부터 효석에서 계시다가 생기원 생기면서 이제 생기원으로 옮기셔가지고 오랫동안 아마 생기원 내의 중요 포스트는 다 이렇게 섭렵을 하셨고, 특히 이제 저하고도 오랜 인연이 참 깊은데 제가 기억하는 게 아마 그 시화에다가 염색 파일럿 시설을 설치를 해서 그때 이제 제가 섬유 담당 사무관을 했을 때 저게 과연 필요할까 했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 뭐 제가 이제 전에 몸담았던 니트 익산에 이제 지금 에코 융합섬유연구원으로 바뀌었지만은 그 니트 산업연구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다이텍이라든지 그 다음에 양주의 소재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섬유연구원들을 만드는데 그 설립 그 기획을 또 하시고 또 그 연구원에다가 시화했던 파일럿 플랜 개념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실제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시제품 생산을 지원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우리 섬유 쪽에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훌륭한 이렇게 분을 오늘 제가 패널로 모시게 돼가지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우리 우리 제 옆에 계시는 우리 신용남 교수님, 신 교수님은 현재 지금 동대문 패션 클러스터 연구소 소장으로 계시면서 신구대학교 패션 디자인학과 겸임 교수로 지금 계시고 또 한중 섬유 패션 연구원 이사로 계시면서 아마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 상당히 밝으신 분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우리 또 김두영 교수님. 네, 김두영 교수님도 아마 모르실 분 없을 거예요. 강연도 많이 다니시고 또 특히 ICT 쪽 또 4차 산업 연계 관련해서 상당히 또 선두를 달리시기 때문에 현재 이제 숭실대 유기신소재 화이버 공학과의 교수님으로 계시고 또 숭실대에서 ICT 융합 스마트 소재 특성화 사업 단장도 맡고 계시고 또 현재 아마 우리 교수님 중에 뭐 또 개인 창업해가지고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분도 계시지만 특히 이제 스마트 전자섬유를 하는 그런 알파크로라고 하는 회사도 설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일하게 이제 업체에서 우리 김인균 대표님 나오셨는데 우리 김 대표님도 서울대 나오셔가지고 생기원에서 한 7년간 근무를 하셨고 현재 그 구로의 유수하이텍이라고 하는 그 회사의 그 대표이사로 이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유수하이텍은 아마 좀 이따 이제 패널로 하시면서 우리 김 대표님 회사 소개를 좀 잘 해주시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3D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또 공장 자동화 이런 장비들을 개발해서 공부하고 있는 아마 어퍼럴 캐드 분야 국내 1위라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원래 이제 산업부의 주목과가 섬유 세라믹과인데 원래 이제 과장님을 좀 패널로 모셔서 같이 좀 의견을 좀 나누려고 했는데 오늘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결국 못 모셨습니다. 지난 3월 19일 날 그 산업부 주최로 그 전주에 있는 휴비스 전주 공장에서 그때 저도 이제 뭐 참관을 했었습니다만은
그 5대 분야 추진 전략을 통해서 2022년까지 우리 섬유산업을 세계 5대 섬유 패션 강국으로 이렇게 좀 재진입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산업부에서 오셔가지고 좀 정책적으로 좀 해야 될 분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찾아야 되는데 못 오셨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도 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산업부대에 섬유를 전공한 분들이 그래도 몇 분 계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쉽게도 섬유관에 섬유를 전공한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오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은 그 아까 우리 발제를 통해서 우리 박 교수님이 1차에서부터 쭉 산업혁명에 우리 섬유가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를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나라 섬유 패션 산업이 나아갈 길은 무엇이고 또 이 중차대견 시기에 정부의 섬유 패션 산업 지원 방안이 보다 발전적인 성과로 나올 수 있도록 촉진하는 데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시간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 계신데 또 저희들이 이제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패널들께서는 한 10분 내외로 이렇게 아까 발제하신 내용을 가지고 의견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또 개인의 그런 의견들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스타트를 누가 한번 끌어주실까요? 우리 박영환 박사님 먼저 한번 끌어주실랍니까? 그 학창 시절에 제 기억에 하여튼 무지하게 말도 안 듣고 어떤 돌출된 그 행동도 했었고 저도 물론 좀 그런 류이었지만 아무튼 저보다 훨씬 더 심하던 3명의 그 학교 후배가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오늘 앞쪽에 계신 분들 3분이 딱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는 이제는 안 먹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봐도 그렇고 딸봐도 그렇고요. 앞에서 박 교수님 세미나 내용 때에도 나왔는데 그 세계시장 규모가 2천조 원이고 우리나라 40몇 조인데 그리고 2천조 원 중에 반 정도가 수출 무역으로 이루어지는데 한국이 못 먹고 살겠냐.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앞에서 그 세미나 내용 중에 참 그 맞는 말씀이 그냥 일반적인 아이템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혁신적인 아이템이 있는데 일반적인 아이템은 이제 중국이라든가 해외 공장 나간 데서 할 겁니다. 근데 해외 공장 하시는 분들 만나서 말씀을 나눠보면은 한국에 올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유치하는 데도 이제 어렵겠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에서 그 섬유산업에서 먹고 살 거를 어떻게든 만드는 수밖에 없겠고요. 이제 앞에서 백 원장님 그 소개는 참 좋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살아온 게 이제 기술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특히 염색 쪽이었으니까 이제 저랑 관련이 많은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창조력보다는 어떤 인가공 형태로서 먹고 사시는 분들이셨어요.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본인이 뭘 하고 싶어도 일단 주문받는 거 그 생산이 우선 먼저니까 그리고 20-30년 그 해오시면 사고방식이 그쪽으로 좀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허장 사장님하고 이제 몇 분이서 한번 좀 그분들 좀 그 생각을 좀 바꿔보자 해가지고 하여튼 매 수십 번 만나는데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 안타까운데 이제 저도 여기 생겨와가지고 중기 거점서부터 기반 조성, 차세대, 인력 양성,
그리고 국제협력 등등해서 이제 산업부에 없는 사업을 만들면서 아무튼 1호 사업 비슷한 거 하다 보니까 제가 1년 3개월 뒤 은퇴하는데 한 600억 정도의 어떤 정부 연구비를 썼더라고요. 아마 그 섬유 산업에 종사하신 분 중에서 개인이 사인해갖고 그 예산 집행 금액으로서는 그 밀라노 때문에 첫 번째는 아닐 거고요. 밀라노 빼고는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한 한 그 10년 전부터 이제 저 자신도 이게 어떤 기술 쪽은 좀 알겠는데 새로운 창조력은 없구나는 걸 갖다 느꼈어요. 예, 근데 산업 보니까 창조력이라든가 뭔가 아무도 똑같은 물건 만들어내면 이제는 뭐 단가 따지고 안 팔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저도 뭐 아시겠지만 PD 같은 역할을 지원단장을 그동안에 쭉 하다가 11년서부터 안 하는 게 맞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아무튼 좀 저보다 좀 나은 어떤 후배가 좀 해줬으면 그래서 넘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쭉 이제 봤을 때 앞으로 좀 엉뚱한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예, 좀 그런 거를 결국 상업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예, 이제 그러면서 그런 모습이라든가 선례를 좀 뭐 만들어 가지고 기존 섬유 관련 제조업 하시는 분들에게 인식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산업부에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 섬유 산업에서 그동안에 이제 어떤 효자 역할을 했었던 글로벌 그 R&D 사업 같은 경우도 일몰제로 이제 없어지는데요. 글로벌 사업을 하여튼 처음 만든 게 이제 그것도 이제 결국 저하고 김문정 사무관 등등해서 했었는데 그 3, 4년에서 엄청나게 예산을 또 늘려놓으셨고, 근데 이제 문제가 처음 생길 때는 좋은데 몇 년 흘러가면은 그 R&D 사업 갖고 어떻게 보면은 뭐 심한 말로 말하면 연명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기업은 R&D 사업이 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사업 올해 좀 가기 어렵겠다. 이제 그러면서도 잘 왔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지금 정권에서 이제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산업부 차원에서 그 섬유과에서도요. 하여튼 뭔가 지금 새로운 그런 사업을 좀 발굴하시려고 굉장히 그 애를 쓰시는데, 좀 앞에 계신 세 분들처럼 엉뚱한 사업 하시는 분들이 좀 좋은 아이디어로 허심탄회하게 나누면서 어떤 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예, 한번 좀 그런 거를 산업부 그 섬유세라믹과 쪽에 한번 건의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를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아까 회사 소개를 잠깐 하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 소프트웨어 하우스예요.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고객들이 대부분이 패션을 하시는 기업분들이세요. 우리가 이제 수출 기업보다는 내수 브랜드에서 많이 써주고 계시고요. 근데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뭐 캐드나 캠학 재단기 같은 우리 뭐 봉제 자동할 때 많이 쓰는 그런 것들이 이제 현업에서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 그게 저희 이제 주력 제품이고, 그 외에 이제 저희가 한 10년 넘게 이렇게 계속 판매를 했던 제품 중에 이제 PDM이라고 있어요. 기업분들이 제품 개발을 하시거나 그 다음에 의류 데이터 관리를 하실 때 쓰는 그런 업무용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뭐 제품 등록하면은 뭐 판매율도 보이고 거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자료를 관리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그 패션 회사들의 그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다행스럽게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제품은 복잡하고 아주 쓰기 어려운 것보다는 아주 쓰기 간편한 형태로 이제 국내 시장에 맞게 개발돼서 많은 기업들이 외용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한동안 한 3년 전서부터 사실 저희 회사에 여러분들이 찾아오셨는데 사실 그 전에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지 않으셨어요. 뭐 사실 이런 봉제 분야나 이런 패션 분야에 대해서 시스템에서 관심이 없으셨는데 뭐 스마트 팩토리 4차 산업이 막 불면서 뭐 이렇게 상담도 많아지고요. 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찾아주셔서 여기저기 불러다녀서 얘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하는 업무 내용은 비슷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그 예전서부터는 이제 패션 회사분들이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상담에 오시면은 거기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한 1년에 한 4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매년 꾸준하게 해서 이제 개발을 했고 그거를 또 상품화하는 과정 그런 거를 계속 거쳤는데 조금 이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 뭐 4차 산업 뭐 스마트 팩토리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개발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대부분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은 대기업 위주의 SI 사업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하시는 회사들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뛰어넘어야 할 것인가. 오죽하면 저희 같은 회사 이렇게 뭐가 몰리는 것들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인프라가 좀 많이 이제 돼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평균적으로 어떤 한 제품을 개발해서 안정화시키는데 한 5년 정도는 최소한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5년 동안을 꾸준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서 그런 투자 그런 것들도 이제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분야가 저희가 해야 될 분야는 분명히 맞고 굉장히 재미있는 분야고 또 사실 경쟁성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외국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대한 글로벌 기업들이 있는데 사실 국내에서 이런 거 도입해가지고 쓰는 그런 사례는 굉장히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성공률은 더 이렇게 높은 그런 분야니까 여기 패션 IT 하는 분야도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저희 여기 계신 분들이랑 저희가 이제 대기업 위주의 큰 시스템을 구상을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기업들이 쓸 수 있는 시스템 그런 거를 같이 공동으로 개발해서 아주 싸게 보급하는 게 우리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맞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쪽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프로젝트 뭐 성과도 있었고 그런 거 개발하는 데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중요한 건 사실은 근데 그런 시스템 개발해서 효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대적으로 우리가 그 시장의 어떤 캐파, 오다 같은 게 부족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가 그 해외 쪽에 있는 오다를 갖다가 끌어와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목표로 구상을 하지 않으면은 안에서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고 효율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내수를 갖다가 늘리는 어떻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사실 파이 나눠먹기 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더 좀 포커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면 요새는 이제 대학들이 창업선도대학이라고 해요. 중기청에서 대학당 막 선정만 되면 30억씩 지급을 해가지고 창업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숭실대학교 교수 창업 1호인데요. 전광 민간 투자를 좀 받아갖고 설립을 했는데 제가 하는 일은 이제 전에 공대 출신이니까 그 전자서울 센서부터 옷까지를 다 만드는 일괄책이 왜냐하면 이 융합이라는 게 이 스트림이 너무 길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좀 한 회사에서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또 이게 무슨 단추나 이렇게 부자재 같은 것처럼 외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게 좀 힘들더라고요. 기업 특정 소재 만드는 기업이 하기가.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를 좀 이렇게 융합적인 성격을 하나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고 주아이템은 이제 뷰티하고 메디칼하고 결합하는 것입니다. 요새 LG화학 아까도 점심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LG화학에서 이 마스크 있습니다. 저 LED 마스크 주름 제거하고 기공 줄이는 거 그거 하고 이렇게 한 시간 30분 정도 매일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크림 같은 거 빨리 주입되게 우리 전기 성투라고 그러는데 여기 직류를 이렇게 싸주는 장치가 하나 있고요. 이게 바른 다음에 대고 문지르는 거죠. 세 번째는 이렇게 덜덜 떨게 해서 탄력 주는 이 세 가지 3중 세트를 200만 원에 팔아요. 그래서 이 뷰티 일렉트로닉스가 뜹니다. 근데 그게 조금 더 가면은 거기다 기능성 물질을 넣고 이제 메디칼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집중적으로 해서 이 승승장구하는 쪽에 하나가 마스크인데요. 지금 메디일이라고 엄청나게 또 뜨고 있거든요. 마스크 사이언스 한다. 그게 다 섬유 소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뷰티랑 관련해서 하는 거를 제가 좀 관심 갖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수로서는 제가 이번에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따서요. 매년 10명씩 이제 전액 장학금을 주고 의료하고 소재하고 전자 이 출신들을 다 받아서 같이 한 강의실에 넣고
융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력 양성에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회사하고 선생님으로 병행하면서 그런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오늘 4차 산업혁명에 제가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미래 기술입니다. 미래 기술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머징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뜰 기술이지 아직 뜬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장사가 안 돼요.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뭐가 장사가 돼야 기업이 뛰어드는데 시장이 잘 없어서 이런 게 조금 애로사항. 좀 뭔가 이거를 동기를 줄 수 있는 또는 자본을 댈 수 있는 무슨 시스템이 없으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사실은 우리 스마트 우리 북한에서만 하면 돈을 벌기 쉽지 않으니까 이런 게 이제 문제고요. 두 번째는 융합 기술이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저도 직원을 써보니까 전자에 뽑고 의료를 뽑아야 되는데 연봉 체계가 다르잖아요. 전자는 훨씬 많이 줘야 되고 의료도 상대적으로 적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뽑는 것부터 문제가 되고 또 둘이 뽑았으면 누구를 팀장을 시켜야 될지 주도권 싸움이 나고 관리 문제가 막 이게 올라가가지고 이게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다 아웃소싱 할 수도 없는 이게 아주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있고 세 번째는 기존 회사들이 하기 문화가 너무 안 맞아서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방법은 뭐냐면 자회사 만들어서 하면 되거든요. 세수는 세부대. 근데 자회사 만드는 게 돈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 기본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해보니까. 그래서 안 되고 있는 게 당연하고 그냥 돈 많은 대기업이나 뭐 이런 데서 조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사연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백업하지 않으면 참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얘기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우리의 이제 사고인데요. 저도 이제 공대 나와가지고 지금 30년 이상을 공대 쪽에 하다 보니까 맨날 기술 얘기만 합니다. 아 우리 기술이 세계 최고다, 뭐 성능이 최고다. 그 얘기가 그건 안 팔립니다. 제품이 200만 원짜리 이거 기술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LG에서 하는 게. 그럼 뭐 LED 붙이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품질 중심, 기술 중심 사고에서 밖에 이 퀄리티 중심에서 UI, UX 체험으로 바꿔 가치와 체험 쪽으로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가치, 소비자가 느끼는 체험을 조작하는 제품을 만들어야지 옛날식으로 뭐 실의 강도가 얼마나 높고 뭐 색깔이 좀 더 선 이런 식의 접근은 제가 보기에는 좀 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해본 결과. 왜냐하면 시장에서 잘 팔리는 제품 보면 성능이 꼭 좋아서 잘 팔리는 게 아니거든요. 소비자 제품. 그래서 굉장히 급격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학하는 사람만 가지고 해갖고는 이게 성공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행동경제학이나 소비자과학 같은 많이 연구를 해서 소비자를 관찰하는 이런 좀 다방면의 지식 습득이 필요하다. 우리 박찬희 교수님 책도 약간 그런 쪽에 쓰신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좀 이렇게 우리가 제조업으로 많이 생각하죠. 이 섬이라는 대표적인 굴뚝산업 또는 뭐 뿌리산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제조업 해가지고 이거 스마트 옷 팔아가지고 한 30만 원 받아가지고 못 먹고 이거 비즈니스가 안 돼요. 그거 안 되고 거기에다가 컨텐츠를 담아서 데이터 장사할 생각을 해야지. 뭐 무슨 뭐 전자서비스 아니라 뭘 붙이더라도 그 옷인데 그걸 뭐 몇백만 원씩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게 모든 사람이 또 입을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특수한 옷이니까. 그래서 일단 그 안에 들어간 컨텐츠를 좀 이렇게 풍부하게 해서 이거를 소비자들의 마음에 파고드는 이런 쪽의 비즈니스로 제조업에서 생활문화산업으로 제가 맨날 이해 드는 게 저기 과장님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CJ가 설탕하고 밀가루 팔다가 지금 영화표 팔지 않습니까? 영화표 팔면서도 설탕, 밀가루 얼마든지 팔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운스트림에서 생활문화산업으로 변모하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에서 조금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스마트 제조나 이런 쪽 아니고 제 분야에 제 스마트 의료 쪽만 놓고 보면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서 좀 어떤 전략을 좀 짜고 이런 지향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찬희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스타일란다가 그 로레알에 4천억에 팔렸어요. 70% 지분을. 그러고 난 다음에 저한테 전화가 되게 많이 옵니다. 동대문에서 그게 어떻게 될 수 있었니?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책 썼던 것이 다시 또 리바이벌이 돼요. 그래서 실리콘밸리랑 어떻게 똑같니? 뭐 이런 또 기사도 나오고 그러는데 계속 전화는 요새 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와서 좀 얘기해 줄 수 있겠니? 스타일란다의 장점이 뭐니? 뭐 이런 것들 또 오고 있어요. 지금 그 스마트 패션을 하고 있는데 아마 동대문이 스마트 패션과는 아무래도 제일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있다고 하면 응용이 가장 빠른 집단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그렇다고 하면 동대문에 계시는 패션을 하시는 아니면 의류를 하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세그멘테이션,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 건가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대문에 들어가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70% 이상이 동대문에 오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욕망과 공포 중에서 공포 탈출입니다. 소위 얘기해서 배고픈 것 밥 먹어야 되고 지금 내가 미래가 없는데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지?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어디? 돈이라고 하는 쪽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다른 쪽 패션 하시는 분들은 나 디자이너가 되지, 되게 유명해져야 되지라고 하는 욕망이라고 하는 쪽에 포커싱을 가져간다고 하면 동대문에 계신 분들은 그 두려움을 탈출하는 이쪽에 더 훨씬 그 콘텐츠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동대문은 맨날 카피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고효율적으로 가장 잘 나갈 옷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게 벤치마킹 또는 살짝 왜곡된 카피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여튼 그러한 시스템이 지금까지 연속적으로 가져오고 있고 또 그것이 하나의 결실을 맺어가지고 4,000억 개에 팔렸다라고 하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되게 간절하다라고 했던 것이었던 것 같아요. 안에 들어가면 조폭 같은 상임에 그렇지 않으면 쫓겨남 아니면 앞에서 카피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여기서도 떨려나야 되는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가져보셨죠. 사업하시면서. 그럼 동대문은 그냥 코앞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더 힘이 있냐에 따라서 앞에서 카피를 해도 아주 천연덕스럽게 장사하는 것. 싫으면 네가 나가. 되게 간편하거든요. 법, 예. 동대문은 그냥 동대문의 법이 있습니다. 다른 데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는데 이제는 좀 그러면 동대문과 동대문의 그 바치고 있는 봉제는 이대로 계속 갈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데선 저 역시 의문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미래를 얘기하는 거라고 하셨으니 현재는 뭐 이렇게 해서 밥을 먹고 살 것 같습니다. 근데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으니라고 하면 그분들도 저도 잘 모르죠. 왜? 앞에 있는 물들이 변화해야 그 변화를 보고 벤치마킹하는 그룹이 동대문이었다고 하면 그런데 이제 만약에 동대문이나 동대문에 있는 봉제업들이 변화하려고 하면 스스로 변화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니? 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봉제 동대문과 동대문에 있는 봉제 시스템이 샘플과 워킹 샘플 체제로 변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샘플 만드는 것은 너무 잘 아시죠? 하루에 샘플은 당장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워킹 샘플까지. 워킹 샘플이라고 하는 것은 100장 미만의 생산을 갖다가 워킹 샘플이라고 합니다. 대개가 동대문에 지금 워킹 샘플이라고 하면 20장 기준으로 합니다. 정장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지금 만들었던 것도 아니라 한 20년 전부터 제가 장사할 때부터 그렇게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지금 아까도 보셨지만 아마존에서 온디맨드 한다고 했는데 온디맨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으로 디자인 쪽에 있는 상인 출신 중에 디자이너 쪽에 있는 분들은 버추얼 디자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어플리케이드 쪽으로 이용해가지고 컬러를 되게 많이 쓰고 있는데 컬러로서 버추얼 페이트 샘플을 만들고 그 샘플을 웹에 올려놓고 난 다음에 바이어가 선택을 하면 그것을 동대문 샘플을 만들어주는 데에서 아니면 워킹 샘플 만들어주는 데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대문에 있는 디자이너 쪽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컬러나 이런 버추얼 패션 쪽이 가장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봉제 쪽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영업무역의 성 회장님 여기 계시는 패션협회 회장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강연에서 봉제 기술을 올리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커팅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 것, 두 번째는 봉제공의 기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커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단사가 재단을 하는 건데 지금 참 좋은 기계가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비쌉니다.
한 장짜리 커팅기부터 시작해 자동으로. 그다음에 이제 뭐 9인치까지 올려서 하는 것도 나왔는데 한국 전 동대문 쪽이나 창신동 쪽에서 얘기가 나오면 저는 무조건 싱글 커팅기. 그러니까 3-4장 미만의 자동 캠 커팅기를 보급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것이 돌아간다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떤 것 개공이라고 하는 아니면 샘플 만들어주는 곳에서 샘플 퀄리티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고요. 그래서 이런 예는 이제 왜 자꾸만 그 샘플이나 워킹 샘플 쪽으로 포커싱을 두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젊은 분들이 외국 나가서 공부를 하십니다. 그분들이 졸업할 때쯤 되면 졸업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다 한국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졸업 작품을 다 만들어 가세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당연히 한국말이 잘 통하죠.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되게 빠릅니다. 우리가 동대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장점은 어떤 것이냐면 빠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빠른 것, 이 빠른 것을 중국이 많이 따라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가지고 오는데 외국에서 꼬맬 때, 외국에서 준비하고 그 출장을 할 때 너무너무 비싸고 원부자재 구하기에 하늘의 별 따기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더 재미있는 게 일본이 우리보다 패션 문화가 발달한 것 같습니다만 봉제는 이제 일본이 3%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국 내에서 할 수 있는 봉제가 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시타테르라고 하는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그 봉제뿐만 아니라 원부자재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처럼 종합시장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아마존이랑 일본 그 경제성이랑 같이 해가지고 작년에 아마존 도쿄 패션위크에서 시타테르라고 하는 플랫폼을 생산 플랫폼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단점이 어떤 것이냐면 워킹 샘플까지가 아니라 샘플 만들고 본 작업 들어갈 때까지 12주에서 15주가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그 속도 면에서는 거의 바보 수준이죠. 그런데 걔네들은 지금 하고 있죠.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만약에 정책을 한다고 하면 이건 되고 저건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라 동대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개개인 디자이너들이 왜 자꾸만 망했었냐면 그들이 한 시즌을 진행하려고 하면 최소한 3천만 원에서 1억 이상이 듭니다. 디자이너 브랜드가. 그런데 왜 그러냐면 옷 하나, 샘플 하나 만드는데 최소 25만 원에서 크게는 50만 원씩 들어야 돼요. 이걸 한 시즌 가서 컬렉션 한번 준비하려고 하면 기본이 3-4천만 원 듭니다. 그런데 그걸 컬렉션을 해서 그걸 사주면 정말 좋죠. 그런데 그걸 안 사주면 그 시즌 망하는 거거든요. 다음 시즌 준비하죠. 이렇게 해서 1년 반, 2년 딱 들어가면 정확하게 신용불량자 돼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돈을 다 투자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게 버추얼 패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로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봉제 쪽에서는, 싱글 커팅기 이런 것을 해서 정확하게 샘플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그러면 이것이 되려고 하면 어떤 것이냐면 앞에 단에 있는, 작업 지시서가 제대로 돼 있어야 합니다. 표준 작업 지시서가 있어서 그 표준 작업 지시대로 했더니 땀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 여기 어떻게 꺾어주고 라고 하는 표준 작업 지시서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생긴다고 하면 저는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지만 동대문과 동대문 근처에 있는 그 봉제 시스템을 가지고 전 세계의 워킹 샘플과 샘플 허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피해가지고 나온 이제 수치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한때는 중국에서 우리 보따리상들이 많이 와가지고 많이 가져갔는데 아마 지금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 교수님 말씀 고맙고요. 아마 여기 나오신 오늘 패널 분들이 다 한 말씀씩 해주셨는데 혹시 뭐 박 교수님
뭐 다 말씀 못 드렸는데 사실 제가 그 4차 산업혁명을 처음에 접한 게 한 거의 3년, 한 2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처음에 접했을 때 저는 4차 산업혁명 제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전 특히 IT 융합 쪽을 한 30년을 했기 때문에 뭐 다 아는 거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 박사학위 논문이 섬유공학을 했지만 인공지능을 했거든요. 근데 독일을 가보니까, 미국을 가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 잘못됐더라고요. 아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그때부터 공부하고 나니까 이제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대부분이 아마 IT 융합을 전공하시지 않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 제가 2년 반 전에도 아마 그 상태에 있을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대비를 합니까?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해외 기업의 동향들을 정말 눈여겨볼 필요 있어요. 지금 우리가 SPA 보면 부럽지 않습니까? 거의 블랙홀처럼 지금 베네통도 다 망해가고 지금 뭐 랄프로렌도 망하고 블랙홀처럼 했는데 그때 우리 뭐 했습니까? 다 안 된다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SPA 말도 안 돼. 재고와의 전쟁을 하는 거하고 재고 관리를 더 하고 생산성을 높여야지 무슨 소리야.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와서 따라한다고 우리가 자라를 잡을 수 있습니까? 그 모델로는 안 됩니다. 독일이 지금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이름으로 걔네들이 4차 산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시면 독일의 로보틱스나 독일의 자동화, AI 이런 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독일은 뭘 선언했냐면 중국이 하는 거 더 이상 안 해. 우리는 중국을 잡으려고 해도 안 돼. 그럼 넘겨줄 건 넘겨주고 쟤네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소위 말해서 아까 얘기한 퍼스널라이즈 아이템, 프로덕션 이런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하는 건 싸구려야. 이런 거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면에서는 스마트 팩토리를 아직도 중국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못 잡는, 독일도 감히 포기한 거를 우리나라가 조립 생산 기술력 능력 갖고 중국을 잡을까? 좀 버릴 건 버리고 가감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건 이런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좀 무섭고 두려우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강하게 얘기하지만 참 답은 없는 게 우리 중에 4차 산업혁명과 같은 또 2차 산업 때 주역, 3차 산업 때 주역이었던 기업이 없습니다.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좋은 범선을 만드는 기술은 갖고 있는데 범선을 대서양으로 띄워본 적이 없는 국가입니다. 전 산업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서로 치열업, 그러니까 같이 용기를 북돋아가면서 실패하는 사람 무진장 나올 겁니다. 콜럼버스가 배 한 척 딱 띄워서 스페인이 배 한 척 딱 띄워서 신대륙 발견한 게 아니라 수많은 배를 띄웠는데 그 중에 콜럼버스가 발견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경험이 없어요. 근데 경험이 없다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방법 탈출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여기 지금 보시니까 기업에 계신 분보다 협단체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많이 오셨는데 그 기업들한테 제발 좀 정말 우리 정부 자금도 성공 가능성 높은 것만 어떻게 지원합니까? 도전과 용기가 있는 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좀 많이 이렇게 모여야 되고, 제가 아쉬운 거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3D 프린팅 난리 한번 났잖아요. 우리나라 한 2, 3년 전부터. 지금 외국 스타들 해보시면 3D 프린티드 슈즈, 3D 프린티드 주얼리, 3D 프린티드 심지어 웨어까지, 의류까지 지금 나와서 개발해서 패션쇼라는 게 아니라 상품으로 팔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프라이스 태기 붙은 스마트 3D 프린티드 슈즈 단 한 켤레도 우리 만들어 본 적 없고, 단 한 벌의 옷도 만들어 본 적 없고, 단 한 개는 아니고 주얼리 쪽은 좀 있긴 하겠지만, 저희 다 남들 얘기하는 거 지켜보고 있어서 안 됩니다. 3D 프린티드 웨어가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건 3D 프린티드 웨어라는 거는 예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온디맨드 시장입니다. 우리나라 안 하면 어떡합니까? 뭐 IT 강국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정부가 3년 전부터 떠들었는데 왜 3D 프린티드 의류 하는 기업도 없고 연구소도 없고 대학도 없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전공 영역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패션이라는 프로젝트를 한 10년 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가상 피팅 아마 들어보셨죠? 아바타 만들어갖고 가상으로 입혀보고 하는 거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저는 쇼만 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영국에서 최근에 스타트업이 예를 미테일이라는 회사가 나왔어요.
저희가 했던 것보다 기술력도 제가 볼 때 한 30%밖에 안 됩니다. 근데 미국에서 250억 투자 받았어요. 글로벌 플랫폼화 되고 있고요. 휘츠미라는 일본에서 나온 회사는 라코텐이 인수했습니다. 가상 피팅. 아바타 만들어서 피팅해주는 서비스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정보통 받아서 쇼만 했어요. 기업으로 넘어가질 않아요.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나라는 그 선행 사례, 성공 사례를 보고 투자를 하실 겁니까? 이제는 도전과 정말 이 챌린지가 없고 도전과 이런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도전하지 않으면 기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야 됩니다. 대학 교수 솔루션 안 갖고 있고 연구소 솔루션 없습니다. 왜? 해본 적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남이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도전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라 그러면 섭섭하신 분도 계실 테니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러다가는 우리나라 전체가 서서히 문 닫는 전략으로 가는 게 아닌가 저는 심히 걱정됩니다. 물론 아름답게 문 닫는 것도 뭐 기업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하긴 하는데 정말 대서양으로 배를 띄우는 산학연관이 다 하나 일심 동체가 돼서 안 해본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해법이 아닌가 저는 감히 그렇게 진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우리나라 지금 섬유산업이 계속 침체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아마 가지고 아마 이 자리에 오셨을 것 같아요. 제가 1979년도에 공무원 생활을 처음 시작했었는데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우리나라 총 수출이 한 150억 불. 그 중에 이제 섬유가 46억 불 해가지고 전체에서 한 30%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는 섬유산업이 아주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었는데 아마 지금 수출이 5천억 불이 넘어가는 시기에 지금은 우리가 150억 불도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3%도 비중으로 따지면 3%도 안 되는 아마 그렇게 규모가 축소됐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섬유가 200억 불을 넘어가지 못하고 이게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돌면서 오히려 더 축소되고 있는지 아쉬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섬유 관련 여기 아마 우리 또 연구소에서도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아마 지금 섬유 관련 우리나라 연구소가 제가 알기로 한 10여 개 이렇게 되고 있어요. 뭐 대구에 섬유개발연구원, 다이텍, 또 우리 저기 윤한영 본부장이 계시지만 또 패션연구원 3개 있고 여기 양주에 소재연구원 있지, 익산에 우리 에코융합연구원 있지, 유구에 자카드연구원 있지, 진주에 실크연구원 있지, 또 여기 우리 또 김 본부장 계시지만 또 여기 성남에 또 실버 의류 또 연구원 있지, 또 생기원 있지, 뭐 우리 3개 시험연구원 빼더라도 순수 R&D 연구기관만 한 10여 개 됩니다. 10여 개 연구원이 이렇게 단일 업종으로 이렇게 많은 연구원이 있는 업종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연구원이 매년 이렇게 연구개발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딱 떠오르는 그런 새로운 제품들 뭐 이런 것도 없는 것도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고 우리 이제 뭐 우리 박 교수님 그 발제에서 우리 1차 산업혁명과 뭐 잘 아다시피 1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기관 개발에서 기교화돼 가지고 면지물 중심으로 이제 섬유가 거대 산업화가 됐고 뭐 2차 전기가 나와 가지고 대량 생산 체제가 됐고 3차 이제 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섬유 유통이 이제 활발해지고 또 자동화가 되고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하고도 우리 섬유가 어떻게 잘 연계를 해야만이 정말 아까 뭐 산업부에서 우리 5대 섬유 강국 얘기했지만 5대 강국을 가느냐 마느냐가 아주 중요한 이런 기로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포럼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무거운 주제인데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의견을 좀 나눴더라면 좋았을 거라 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거의 3시 40분 아마 예정된 시간으로 이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 패널분들 혹시 추가로 더 말씀하실 게 없으면은 우리 플로어에 있는 오늘 참가하신 분들의 질문을 받고 또 질문에 이제 응답하는 그런 순서로 이렇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여기가 좀 인프라가 좀 부족해가지고 이 무선 마이크가 없다고 해가지고 또 다행히 이제 장소가 협소하니까 육성으로 다 들리니까 좀 질문 오늘 패널분들 또 발제 내용 들으시고 혹시 좀 질문을 하시거나 하실 분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제가 아까 동대문 이야기를 쭉 해주셨는데 상당히 동대문의 어떤 그런 역사도 있고 마켓도 있고 스토리도 있는데 그게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워킹 샘플하고 일단 동대문에서 어떤 솔루션의 어떤 동기부여를 만든다면 그 관련된 제조 공장들이 또 발전할 거고 그런 갑자기 잘하라 이러나면 이게 또 마케팅이 잘 돼, 시장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대문을 잘 해서 동대문 가능성을 좀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이제 원단 회사, 부자재 회사 또 아까 무슨 싱글 커팅 회사를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 아주 동대문을 잘 만들면 연체하는데 재질하는데 이런 데도 동기가 느껴서 이게 새로운 재직 기술, 염색 기술 이건 아닌 것 같고 필요한 제품을 염색해주고 재직해주고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의 중심축에 저는 원단에 대해서도 안 되고 봉제 공장에 대해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 마켓에서 그런 어떤 아까 외국에서는 아까 무슨 프로그램가 2주 걸린다고 그랬습니까? 12주. 12주에. 예. 근데 동대문은 그렇게 안 걸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맥시멈 잡아서. 그거를 이제 다른 나라에서 안 되는 거니까 그거를 어떻게 좀 체계화해서 좀 더 마켓에 활성화하는 그런 쪽으로 여기 이제 4차 산업이 따로 딱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 서울시 출연기관은 SBA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 4차 산업 연계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것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미 이제 발표를 앵커 시설, 스마트 앵커 시설이라고 해서 현재 패션 봉제 쪽에 2개가 내정이 되어 있고요, 이미. 그래서 그쪽 안에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것들을 다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플랜을 좀 만들고 공정을 만들어라고 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이게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내일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싱글 커팅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냥 재단을 하는데 자동으로 재단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 장짜리 자동 재단기인데 그게 보통 한 1억 4천에서 한 1억 5천 정도 합니다. 한 대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영세하신 분들은 도대체가 그 기계에 대해서 살 생각을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서울시나 관련된 부서에서 단위적으로 지금 그 멀티 커팅기는 2대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랑구랑 신당동 쪽에 2대가 있는데 보니까 중랑구는 사실 한 5, 6년, 7, 8년 전에 시작을 해서 지금은 그걸 다 사용하고 있고 거꾸로 비용을 받아서 충당하고도 남는 이런 것이 돼 있어서 특히 이제 그쪽 그런 자동 커팅기는 스포츠웨어 이렇게 밀리는 원단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주로 많이 잘라서 퀄리티가 상당히 향상됐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본 생산용이고 싱글 커팅기는 어떤 것이냐면 샘플을 우선 잘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샘플 그리고
동대문에서 대단히 많은 이제 개공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혼자 봉제 기계 하나 놓고 하시는 분들.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어디냐면 패턴과 봉제 부분입니다. 아니, 패턴과 커팅 부분입니다. 패턴이 캐드로 나오고 그다음에 그것이 캔 커팅기에 올라가면 자기가 자동으로 잘라집니다. 잘라진 걸 갖다가 누가 개공하시는 분들이 꼬매신다고 하면 지금 한국 서울에 있는 이쪽에서도 생산성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릴 거고요. 샘플 비용이 높았던 이유는 어떤 것이냐면 커팅비가 그 샘플과 커팅비가 차지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지금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동대문 근처에서 봉제, 그러니까 샘플 공임, 봉제 공임이 책정이 되는데 어떻게 책정이 되냐면 티셔츠 하나에 1,000원이야라고 꼬매내주는 게 1,000원이야라고 하면 패턴, 재단사, 패턴은 어차피 한 번 만들면 되는 거니까요. 재단사가 그 40%를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봉제하시는 분들이, 직접 봉제하시는 분들이 40%를 가지고 가고 20%가 공장 마진이 됩니다. 그래서 동대문에 있는 공장들은 대개가 공장 사장님이 커팅을 하신다, 재단을 하신다는 거죠. 패턴과 재단을. 그러고 난 다음에 40%를 개공으로 돌려서 꿰매서 납품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쪽에 그 패턴과 그 커팅이 되시는 분은 그렇게 해서 가시면 되겠는데 봉제만 되시는 분들은 샘플을 만들려고 해도 그 커팅이 돼서 올라와야 되는 거니까 물론 종이 패턴 올려놓고 난 다음에 커팅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싱글 커팅기가 올라온다고 하면 종이 패턴 그리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잘라지는 시간까지 대충 5분이면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만든다고 하면 사실은 제일 동대문 쪽에 제가 있지만 가장 탐나는 시장은 어디냐면 일본입니다. 일본의 그 라쿠텐에서 우리 지금 아까 얘기했던 스타일란다 같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들한테 니네가 원하는 수량, 작품력 100장, 200장, 300장 이런 것이 아니라 20장 이내로 내가 계속 만들어줄게. 충분히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쪽으로 할 수 있게끔 서울시에서 분들 만나면 말씀드리고 또 관련해서 좀 더 체계적인 레포트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범 회장님. 아세아 아프리카 선비 컨설팅을 연구하고 있는 김혜곤입니다. 앉아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지금은 산업자원부입니까? 산업자원부에서 굉장히 서부정책을 훌륭하게 잘 하시고 익산의 서민기술연구원을 아주 성공적으로 맡으셔서 지금 서부패션 정책연구원으로 원장을 맡으신 백철주 원장님 계시니까 앞으로 서부정책에 대한 그 훌륭한 방안이 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당히 기대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박 교수 교수님의 그 혁신적인 여러 가지 얘기를 참 감명 있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과거에 지금 60년 이래 이 신소재를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60년 전에 서울대학교의 그 이승기 박사님이 일본에서 연구한 기본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생명한 것이 비나로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나온 이래요. 우리나라에서 그 세계적인 신소재를 나온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그 서울대학을 비롯해서 당시 서울대학교 서민공학과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좋은 수재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최고 수준에. 그런데 없는 이유는 왜 그럴까? 이건 우리나라의 정책의 문제는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그 랜딩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너도밤나무, 소위 너도밤나무라는 이름의 나무에서 결국은 섬유소재를 개발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어디 다른 이러한 유사한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갖고 정부에서 지원해갖고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각 대학이나 연구소나 딴 데 있을 때 뭔가 프로젝트를 내면은 제가 같이 그 대학의 교수들하고 같이 어떤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걸 한번 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 유사한 거 만든 데가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째 지원이 없습니다. 이런 이 소위 섬유 기술 때 말하자면 섬유 기술의 정책이라고 할까요? 이걸 가지고는 신선해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4차 산업의 목표에 지향하는 게 뭡니까? 지금하고 달라진 새로운 혁신적인 것을 만들어내자는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정책이 그렇게 하고 어떻게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저도 대학에 있어 봤습니다만은 대학에 있는 교수들한테 지금 지어진 거 뭐냐 하면 이 SCI 논문 때문에요. 예?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며칠 전에 우리들 고경력 과학기술인 그 퇴직자들의 모임에서 이 포럼에서 이 카이스트 총장이 카이스트 신총장이 나와서 아침에 같이 포럼하면서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럼에서 내가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어요. 왜 대학의 교수들이 SCI 논문에 매달려 갖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라든가 학생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려고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연구한 것에 대한 하나의 브랜치 같은 그런 학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SCI 논문에 이렇게 치중하고 있느냐. 그러니 그 대학의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착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예산의 절반 정도가 스탠포드 대학의 창업 재단에서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큰 재단이 거기서 창업 재단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그 신소재에 대한 그런 제품이 나오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은 섬유산업을 그러면 하지 말고 새로운 산업으로 해야 된다. 그럼 아예 우리나라 섬유산업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면 현재 있는 섬유산업을 그래도 조금 더 발전시키고 살리려면은 첫째는 정부의 정책부터서 기본적인 틀이 좀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대학에서도요 지금 이 섬유공학과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최소한도로 원천 기술을 가르치는 섬유공학과 국립대학에서는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천 기술은 모르고서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이 섬유에 대해서 그 다음 제품에 대해서 이런 것을 논할 수 있냐 그런 얘기. 마치 꽃을 피워놓고 꽃에 대한 향기만을 연구하고 있는 거지 꽃에 대한 뿌리라는 걸 하나도 모르면은 꽃이 어떤 꽃으로 필 것이다 이런 것을 예감할 수 없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에도 섬유에 대한 것 기본적인 것은 좀 가르쳐야 된다 그런 얘기죠. 섬유의 원천적인 기술 이런 건 좀 가르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소재개발의 그 지원 정책이 정부의 아쉬운 거고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기본적인 방향이 좀 더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교수 얘기는 그러대요. 이 섬유공학과 교수요 지금 학생들이요 섬유공학이요 좀 유사한 학과로 이제 이름을 바꿨죠. 그 학생들이 뭐냐면은 실이 무엇이냐, 실이 어떻게 해서 생산되느냐 이런 걸 모르고부터서 시작해갖고 어떻게 나중에 섬유산업 전체 또는 섬유산업하고 융합 하니까요. 융합하고 시킬 때 한쪽 사이트의 기본적인 성질을 제대로 모르고 IT하고만 전공만 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백 원장님의 앞으로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하고 선택하는 걸 맞습니다. 아이고, 예. 미안합니다. 김 회장님 감사합니다. 김 회장님하고는 참 저도 연이 깊어가지고 항상 좋은 말씀 해주시고 저도 뭐 말씀해 주신 것 100% 공감을 하고 있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연구원에 있을 때 직원을 뽑는데 직원을 뽑아 면접을 해보면은 그 섬유 연구원에 오겠다는 사람이 기본적인 섬유 번수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학에 섬유과가 없어지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섬유 기초 지식도 못 배우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저도 똑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분 또 질문 예, 조 박사님. 예. 4차 산업이라는 게
3차 산업하고 그러니까 뚜렷한 구분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뭔가 다른 것이 밀려오는 것 같기는 해요. 마치 그 바닷가에 밀물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느새 보면은 이제 발목까지 차고 무릎까지 차고 이렇게 뭐 텐집을 하거나 뒤집을 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이제 허리까지 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뭘 배를 만들어 타면 해피한 거지만 또 그거를 못하면 그냥 익사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이제 패션 산업이기 때문에 항상 대응되는 소비자라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대응하냐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소비자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의 생각이라든지 트렌드라든지 그 소비자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소비자를 알면 이제 우리가 어떤 가치를 어떻게 서비스를 하느냐 그것이 구상이 될 거고 그거를 어떻게 충족시키기 위한 이제 산업 쪽의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조직이라든지 또는 산업 역량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에서 이 빅데이터라는 건 큰 하나의 그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룰 수 있는 수단인데 그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정보들이 이렇게 이렇게 전부 흩어져 있고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공공인강 또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모아갖고 이게 좀 쓸모 있는 정보로다가 만들어주는 일이 하나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떤 그 새로운 데이터를 정보를 만드는 틀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정말 그 나중에 쓸모 있는 게 되도록 뭔가 틀을 만들어줘야 될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뭐 IoT 센서를 통해서 이쪽 스마트 팩토리 쪽에서도 필요하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그 무형의 어떤 그 유통이라든지 이런 그런 쪽에서도 뭔가 촉수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아주 유용한 그런 정보들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발제자께서도 그 이게 어떤 우리 그 기업에서 뭔가 과감하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많이 피력해 주셨고 또 뭔가 많이 하긴 했는데 그게 그 구슬을 많이 모았는데 꾀에서 보배를 만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한 원인으로 정보가 많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보 쪽에 좀 보완해 줄 필요가 있고 또 그 패널들께서도 이렇게 여러 분 말씀해 주셨는데 좀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창의적이고 뭐 엉뚱함을 이렇게 그런 것들을 그런 능력들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 인센티브라 할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를 좀 마련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사실 공대생들한테 이쪽에 인문학 쪽에 대한 교양, 그런 이야기, 교육, 뭐 그런 것들이 뭔가 좀 이렇게 평소에 또는 기업의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좀 함양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걸 뛰어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질문은 없고 그냥 제 코멘트. 예, 감사합니다. 원래 포럼이 그런 좋은 말씀 해주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제일 동일한 분들이 다 앞에 앉아있으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기업하고 IT하고 지금 4차 산업이라 그러는 게 거창하게 말하면 4차 산업입니다만 이번에 특히 중소기업에서 과제를 만들면서도 아예 4차 산업혁명 방안에서 품목을 전부 아예 지정을 해가지고 이거를 해서 한 12가지인가 지금 아마 공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이 연구소에서
저희들 사실 적은 연구는 기업에다가 오파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과제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걸 하나 연구를 좀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IT 쪽을 가장 깊이 하는 것이 그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사장님 우리가 이제 그거를 줄여서 IT 종목이라는 얘기를 하면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의복하고 IT하고 붙어가지고 재미가 없다 얘기죠. 한마디로 하면 이게처럼 어렵고 힘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 분들은 전부 전문가시니까 이게 가장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의복 쪽에서 보면은 그걸 해서 뭐해? 괜히 그거 복잡하고 골치 아프고 나중에 판매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끝나면 그걸 들고서 판매가 되는 제품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최종으로는 생산 제품이 우리가 과제를 하는데 비용을 들여서 국가에서 원하는 것도 결국 그건데 효용에 비해서 예를 들면 여기 제품이 나오고 사회적으로 이걸 달라지고 또 그 다음에 그만큼 많은 시장이 창출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가장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이 ICT를 가진 쪽에서 차라리 손목에 붙여가지고 운동량을 측정하든가 뭐 다른 거 지수를 재든가 예를 들면 인체 측을 하든가 이런 건 좋겠는데 의복에다 갖다 붙이라 그러니까 이게 옷에 갖다 붙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디자인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 예를 들면 작게만 만들고 소형화만 해놓으면 저희들이 의복에다가 표 안 나게 잘 붙입니다. 예를 들면 그거는 표 안 나게 할 테니까 우리가 책임지게 할 테니까 또 기기를 좀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래요. 그거 가지고 나중에 끝나고 나면 돈 되겠어요? 이건 가장 간단한 얘기입니다. 중소기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끝나가지고 그 물건 팔아서 버는 것이 주간기간 하려고 하는 것인데 대기업은 뭐 10년을 내다보고 가는 것입니다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더군다나 아이템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이 우리같이 의류업체라 그러면 주로 이 패션업체라 그러면 주로 디자이너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뭐 마케팅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디자이너들이 IT를 압니까? 모릅니다. 이거 전혀요. 이게 뭔지를 작동이 어디가 되는지를 예를 들면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IT 전공은 전혀 상관없죠. IT 전공은 또 디자이너를 압니까? 이걸 모른다면 특히 의복 다른 거 전자나 전기업체나 자동차 이거는 IC하고 상당히 처음부터 연동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관련이 있는데 이 우리가 섬유 패션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용하려면 여기에 IT가 어느 게 여기 와야 되는지를 제가 그러면 아주 좀 짧은 얘기로 상식을 없는 상식을 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생기원에서 요즘 같이 저희들이 실버 의료 과제 때문에 요양복이나 환자복에 어떻게 IT를 접목을 해서 여기에 심장 박동을 좀 체크를 해서 평소에 심폐지수를 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위치 이동을 추적을 좀 해서 요게 노인들의 요양병원에 혼자 사는 사람들의 독거사를 좀 방지를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죽어도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사니까 전부. 요 두 가지 명제를 가지고 지금 그 생기원에 아예 이제 가서 제가 저걸 해서 휴먼 테크에 같이 연구하는 팀들하고 같이 요즘 이제 협의를 하고 두 번 협의를 하고 몇 번을 협의를 했습니다만 자 디지털사를 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에 실을 안에 넣어서 전도체를 달고 저쪽하고 통신하는 것까지는 준비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게 옷에 붙어 있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심장에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브레이저처럼 심장에 딱 붙어 있어야 이게 작동을 할 텐데 심폐지수를 체크를 하는가 운동지수를 체크를 하는가 할 텐데 이게 옷이 되면 헐렁을 하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체크하는가 안 되죠? 자 그냥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건 그렇게 할 게 뭐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옷에다가 조그만 앱 하나 붙여가지고 저기 저 지나가면은 예를 들면 그 우리가 얘기를 하는 대로 이 톨게이트 지나가면 톨게이트 지나가는 것만으로 감지를 하는데 김 의장이 여기서 너무 기술적인 말씀은 네. 좀 생략하시고 네, 조금 짧게 예. 그래서 그런 쪽의 어려움들이 현실적으로 이걸 두 개를 접목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 점을 좀 극복을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서 심지어는 예를 들면 이쪽 팀들하고 저쪽 팀들하고 같이 교류를 하는 것 또는 예를 들면 연구소를 통해서 그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걸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제가 지금까지 느낀 걸로 봐서는 중소기업만 가지고서 안 되고 결국 대기업이 분발해서 먼저 자신들의 돈을 투자해가면서까지 한 분야를 개척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포럼이 지금 상당히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 이런 모임이라든가 이런 세미나라든가 이런 기회가 잘 많이 될수록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 아니면 그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마 더 허실 혹시 한 분만 더 계시면
없는 것 같아서 이상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제 전에 뭐 아시겠지만은 익산의 그 에코 융합 섬연구원에서 근무하면서 최근에 이제 좀 희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에코 용안에 우리 저 유승현 박사님도 와 계시지만은 그 제가 이제 거기 있을 때에 시작했던 안전보호 융복합 제품 육성 사업, 그게 이제 시작할 때는 한 2천억 정도 5년 동안 2천억 프로젝트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쭉 했는데 결국 4년 만에 얼마 전 4월 4일 날 드디어 이제 예타를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규모가 한 524억 정도로 이제 한 4분의 1 정도 이렇게 줄었는데 그나마 저는 그 사업을 그때 당시 시작한 게 제가 그때 바르셀로나에 체크쇼를 갔던가 한번 갔는데 뭐 화생방복, 소방복 이런 것들을 입고 굉장히 그 패션쇼를 하는데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패션쇼를 하길래 저런 소재를 좀 니트로 하면은 좀 더 자연스럽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가지고 이제 이런 안전보호 융복합 제품을 한번 해보자 시작했던 게 결국은 이제 좀 결실을 맺었어요. 그래서 금액은 이제 뭐 500억, 한 524억이라고 지금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제 그 중에 한 300억 정도가 9개 과제의 기술 개발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나라 어느 업체나 다 쓸 수 있는 그런 R&D 과제이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막 아웃도어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면서 지금 이제 아웃도어 시장이 죽어가면서 풀로 꽉 찼습니까? 근데 이 안전보호복 시장을 새로운 그 루트로 그런 그 아웃도어 업체들이 좀 관심을 가지면은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이제 이런 것들을 수입에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좀 이게 복합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오늘 이렇게 2시간 정도 포럼을 통해서 좋은 말씀 많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잘 정리해가지고 우리 정책을 수립하는 산업부에도 좀 전달을 해드리고 해서 정말 우리나라 섬유산업이 정말 그 좀 새로운 그런 길을 찾아서 정말 말뿐만이 아닌 세대 정말 5대 섬유 강국으로 이렇게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연구원이 조금이나마 이렇게 기여를 좀 할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우리 발제해 주신 우리 박창규 교수님, 그 다음에 우리 네 분 패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또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에도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포럼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